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인간의 마지막 말이 산바람보다 더 차갑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붉은 미등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라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희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흙먼지가 가라앉자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내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산속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놈이 타고 떠난 검은색 세단은 이제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으드득.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놈이 연기하던 그 역겨운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말순아,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놈은 나를 태우고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오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아마도 내연녀랑 통화하며 미리 샴페인이라도 따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휠체어에 앉은 늙고 병든 아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짐짝 같은 여편네를 드디어 처리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 앞코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짓이겨 껐습니다. 놈이 나를 버리고 돌아서며 툭 던지고 간 것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 담배꽁초 하나와 산속육이라니. 30년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박철수. 내가 원한 게 이거였지? 나 없이 내 그 잘난 년이랑 우리 땅, 우리 건물 다 팔아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나는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 3시간 42분 15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놈이 차 안에서 내연녀와 나눴던 통화 내용, 나를 산속에 버리며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 그리고 놈이 떠나며 엑셀을 밟던 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죽어버려라, 김말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아까 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급한 김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경찰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떠났습니까? 방금 갔어. 아주 신이 나서 가더구먼. 나는 텅 빈 산길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막 유기 현장 증거 확보했네. 살인미수의 유기치상, 거기다 사기 혐의까지. 이걸로 그 인간 알거지로 만드는 거 확실한 거지?
물론입니다, 사모님. 녹음 파일이랑 현장 상황이면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놈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몸은 좀 어떠세요? 몸, 아주 날아갈 것 같아. 6개월 동안 안진뱅이 흉내 내느라 좀이 쑤셔 죽는 줄 알았거든. 나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우두둑 뼈 마디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6개월 전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신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바로 남편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내 다리가 낫는 걸 누구보다 기뻐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놈의 통화 소리가 내 입을 막았습니다. 아, 글쎄 의사가 가망 없다니까? 저 여편네 죽기 전엔 그 땅 못 팔아. 차라리 어디 산속에다 버려두고 실종 신고를 낼까? 그때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놈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다리로 보란듯이 일어서서 내 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노라고. 지난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꼼짝도 하지 않고 놈이 가져다주는 밥을 먹고 내연녀가 와서 냄새난다며 구박하는 걸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놈들이 방심하고 덫에 걸려들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놈이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모님,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두를 거 없어. 어차피 그 인간 집에 가서 샴페인 따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휠체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휠체어가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처참하게 구겨진 고철 덩어리가 마치 박철수의 미래 같아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놈이 병수 밟든답시고 화장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했었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20대 시절 맨손으로 식당을 일구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철수.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제 내가 엎어주러 갈 테니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저 소리를 들으니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곤두박질 치던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 밤에도 저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었죠. 그때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던 남편 박철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아,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그때 놈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놈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평생 내가 당신 다리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생불이 났다고,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 눈물이, 그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깼는데
이상하게 발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힘을 줘봤습니다. 꿈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남편을 깨워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고생 이제 끝났다고, 나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옮겨 탈 생각도 못하고 병실 바닥을 기어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낯선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옆였네. 걱정 마.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대로 병원 신세 지다가 죽는 거지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땅명의 이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그 옆편내가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지 않네. 뭐? 냄새난다고? 나도 역겨워 죽겠어. 똥오줌 받아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그 땅값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쿠르릉. 창밖에서 천둥이 쳤지만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더 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다물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발가락에 돌아온 감각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남편을 믿고 죽었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천사가 사실은 내 재산을 노리고 껍데기만 쓰고 있던 악마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감각을 숨기고 철저히 무력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놈이 병실에 와서 내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내연녀를 끌어들여 안방에서 뒹굴 때도 나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들리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척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자. 김말순. 지금 일어나면 개죽음이다. 완벽하게 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매일 밤 허벅지에 바늘을 꽂아가며 참았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놈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인내의 끝이 보인 것입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경찰차에서 내린 김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뒤따라 내린 형사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걱정스런 형사의 물음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다.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 김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자택으로 이동해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나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고
내 두 발로 경찰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형사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지금은 설명을 아낄 때입니다. 차 문이 닫히고 훈훈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속 풍경이 뒤로 밀려납니다. 저 어둠 속에 30년을 바보처럼 살았던 과거의 김말순을 버리고 갑니다. 이제부터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건 헌신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입니다. 갑시다. 우리 남편 깜짝 놀라게 해주러.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산을 내려갑니다. 3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울렸던 그 사이렌이 오늘은 놈을 파멸시키기 위한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기다려, 여보. 당신이 내게 줬던 그 지옥,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경찰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자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차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는 활기로 넘쳐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저 평범한 풍경 속에 영원히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푸석한 피부,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집까지 가는 이 짧은 시간이 지난 6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기억은 예고도 없이 3개월 전의 어느 날 오후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날도 남편은 최미영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말이죠. 사실 나는 하반신만 마비였지 상반신은 멀쩡했습니다. 처음엔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던지며 저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내 멱살을 잡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꾸 발광하면 요양원도 아니고 저기 시골 정신병원 독방에 쳐넣어 버릴 거야. 거기 들어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줄 알아.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았기에 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다리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까지 망가져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놈들이 안심하고 내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요. 최미영이 코를 막으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내가 먹다 남긴 식은 죽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초점 없이 멍하니 앉아 침만 흘리고 있는 물론 연기였습니다.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진짜 맛이 갔나 봐? 눈동자가 퀭하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킬킬거렸습니다. 의사가 뇌 쪽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손 하나 까딱 못해. 그냥 숨만 쉬는 시체야. 그 말에 최미영이 표독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들고 있던 죽 그릇을 내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인지 시험해 보려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아, 뜨거. 그 여자가 가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정작 쌀이 타들어가는 건 나였습니다. 데우지도 않은 식은 죽이었지만 쏟아지는 순간의 충격은 펄펄 끓는 쇳물 같았습니다. 죽 국물이 손등을 타고 환자복 소매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내 두 팔은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입술 안쪽 살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않게 허공만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여기서 반응하면 끝이다. 여기서 내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들키면 놈들은 당장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챌 것이다. 어머, 자기야, 이 여자 봐. 뜨거운 걸 쏟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진짜 뇌가 망가졌나 봐.
최미영이 신기하다는 듯 내 볼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내 손에 묻은 죽을 대충 휴지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안심하고 얘기해. 이 여편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그 땅명의 이전 서류, 오늘 도장 찍을까? 놈들이 안심하고 내뱉은 그 한마디. 나는 그날 이불 속에서 축 늘어뜨린 손가락을 안으로 말아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내가 바보가 된 줄 알고 제 입으로 범죄 계획을 술술 부는구나. 그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단 하나. 밤마다 찾아오는 나만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면 나는 바보 연기를 멈추고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렁이처럼 몸을 비틀어 침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김말순, 넌 걸을 수 있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방금 전 나를 시험하듯 죽을 쏟던 최미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나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위태롭게 거실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걷는 연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놈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를 찾아내 사진을 찍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연습까지. 나는 밤마다 첩보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거실을 걷다가 실수로 식탁 의자를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은 소음이었지만 적막한 밤 공기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잠에 취한 남편의 목소리. 나는 순식간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침을 흘리며 자는 척 연기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뭐야? 이 여편네가 굴러떨어졌나? 즉 귀찮게. 남편은 나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고는 다시 침대로 들어올려 던지듯 눕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몸이 짐짝처럼 던져지는 굴욕.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방심해라. 내 놈이 나를 무시할수록 내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니까. 그렇게 6개월. 나는 낮에는 식물인간으로, 밤에는 복수의 화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인내의 끝을 보러 갑니다. 사모님 다 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경찰차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기 불 켜진 집 보이십니까? 1205호. 형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내 집, 내 안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2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형사님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묻습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또각, 또각. 내 2다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힘차게 딛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죽을 뒤집어 쓰고 멍하니 앉아있던 김말순은 없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심판자 김말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올라가시죠. 12층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기다려라, 박철수, 최미영.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경쾌한 디지털 도어락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 소리가 저 안의 2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달달한 샴페인 향, 그리고 기름진 배달 음식 냄새. 현관에는 낯선 여자 구두가 내 슬리퍼를 밀어내고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 3개월 전 내 손등에 뜨거운 죽을 쏟았던 그날 최미영이 신고 왔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건배.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냄새나는 짐짝 치우니까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네. 으하. 그러니까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야 좀 편해. 야, 근데 그 여편네 산속에서 얼어 죽으면 어쩌지? 어머, 죽으면 더 좋지. 실종 신고하고 5년 지나면 사망 처리돼서 보험금까지 싹 다 자기 거잖아. 완전 대박. 우리 미영이 똑똑한 거 봐라. 그래, 죽어라. 제발 죽어라, 김말순. 쨍하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내 죽음을 안주 삼아 축배를 드는 놈들의 꼴을 보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나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김 변호사와 형사들이 진입하려는 것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들의 파티를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내는 게 먼저입니다. 나는 현관에 벗어둔 내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놈이 기어코 내 인감 도장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놈은 내가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안방 장롱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다 처박아 둔 거야? 분명히 이 장롱 안에 있었는데. 놈은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가늘게 뜬 눈으로 놈의 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베개 밑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채 말이죠. 놈은 장롱을 다 뒤져도 도장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몸수색이라도 하려는 건가? 나는 짐짓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얼굴 위로 느껴졌습니다. 놈은 내 베개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들킬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놈의 손은 스마트폰을 비껴나 이불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아우, 냄새. 진짜 씻기지도 않았더니 쉰내가 진동을 하네. 놈은 코를 막으며 질색하더니 이내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짜증나. 내일 미영이한테 도장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놈은 신경질적으로 소파 위에 있던 방석을 집어 던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그 방석을 깔고 앉으며 TV를 켰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킬킬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습니다. 멍청한 놈. 내가 지금 깔고 앉아 뭉개고 있는 그 방석. 그 손뭉치 한가운데에 내가 인감도장을 꿰매 넣어놨다. 이 멍청아.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제 엉덩이 밑에 깔린 수십억짜리 땅 문서를 못 찾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는 꼴이라니. 다음 날 아침 최미영이 찾아와 도장 찾았어?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극적거리며 했던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도장은 귀신같이 숨겼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유, 답답해. 자기가 제대로 안 찾은 거 아냐? 비켜봐.
내가 찾아볼게. 최미영까지 합세해 온 집안을 쥐잡듯이 뒤졌지만 거실 소파 위 낡은 방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낡고 더러워서 놈들이 앉을 때마다 발로 툭툭 차던 그 방석 말입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침을 질질 흘리는 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찾아봐라. 평생을 찾아도 못 찾을 거다. 내 놈들 탐욕이 내 눈을 가렸으니 보일 리가 없지. 그날 확보한 동영상 속에는 놈이 이 도장만 찾으면 바로 명예 넘기고 이혼 도장 찍어버려야지라고 중얼거리는 음성과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강취 미수의 결정적인 증거였죠. 회상은 짧았습니다. 다시 현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놈들의 희희낙낙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야, 근데 진짜 괜찮을까?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면. 걱정 말하니까. 내가 알리바이 다 만들어놨어. CCTV 없는 국도로만 다녔고 폰도 꺼놨었어. 완벽 범죄라고. 완벽 범죄. 완벽 범죄.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말한 그 완벽한 계획의 유일한 구멍이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넌 상상도 못하겠지.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도어락 소리는 못 들었어도 집안에 울리는 낯선 구두 소리는 들은 모양입니다. 나는 대답 대신 거실 입구의 조명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파에는 남편과 최미영이 엉겨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치킨 뼈다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1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최미영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귀신?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3시간 전에 산속에 버리고 온 하반신 마비에 치매까지 걸렸다던 아내가 지금 눈앞에서 멀쩡히 두 발로 서서 그것도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남편은 소파 뒤로 몸을 구겨 넣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귀신이야. 살려줘. 나는 피식 웃으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먹다 남은 치킨 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귀신? 귀신이라. 내 목소리가 들리자 최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하잖아.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체라며. 말도 못한다며. 나는 치킨 다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돌아오길 바랐어? 아쉽게 됐네.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너희들 데려가려고 다시 돌아왔거든. 말순아. 너 다리가. 남편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내 다리가 뭐? 이거. 나는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발끝을 까딱거렸습니다. 놀랍지? 6개월 전부터 멀쩡했는데 내 놈이 내 연녀랑 뒹구느라 바빠서 몰랐나 보네. 뭐라고? 6개월? 그래. 내가 내 약에 수면제 탄 거, 내가 변기통에 버리는 거 못 봤지? 내가 인감도장 찾는다고 온 집안 뒤집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에 놓인 낡은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의 눈앞에서 방석 지퍼를 찌익 열었습니다. 방석 손뭉치 사이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 도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걸 찾았니? 여보.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최미영은 부들부들 떨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속인 거야? 속인 게 누군데 적반하장이야.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서슬에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놈이 내 재산 뺏으려고 생쇼를 할 때 나는 증거 모으느라 피눈물을 흘렸어. 내 놈이 나를 짐짝 취급하며 산속에 버릴 때 나는 내 놈 감옥 보낼 생각에 꾹 참았다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어버려라, 김말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아까 차 안에서 놈이 했던 말이 거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발목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응? 우리 부부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부부? 설명? 나는 놈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은 내가 아니라 저분들에게 해. 나는 현관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제야 숨어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 씨, 최미영 씨,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자 최미영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나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야. 난 몰라. 억울해. 닥쳐. 이년아. 내가 꼬드겼잖아.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추악한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최미영이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아줌마. 아니, 사모님. 짝! 내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휙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얼얼한 손바닥의 통증이 지난 6개월의 체증을 싹 날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다리에 뜨거운 죽 쏟은 값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멍하니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짝! 이번엔 반대쪽 손으로 남편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값이고.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내 돈, 내 땅, 내 건물, 꿈도 꾸지 마. 너희들에게 줄 건 딱 하나. 콩밥뿐이니까.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찬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집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는 호송차 안에서 노은 아직도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갑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피곤하시죠? 잠깐 쉬시다가 아침에 경찰서 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가겠어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 춤을 추는 것만 같습니다. 문득 정확히 2주 전이 떠오릅니다. 놈이 드디어 디데이를 확정한 그날 말입니다. 그날도 나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최미영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나에게는 속삭임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다음 주 토요일로 확정했어. 날씨도 비 온다던데 딱 좋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입니다. 산속 깊은데 버리면 되지 뭐. CCTV 없는 국도로만 가면 돼. 폰도 꺼놓고. 걱정 마, 완벽해. 놈은 히히덕거리며 통화를 끊더니 거실로 들어와 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공기 좋은데 나들이 가자. 응?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하고. 놈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동안 연습한 가면이었을까요?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바보처럼 말이죠. 그래, 착하네 우리 여보. 근데 정말 답답하다. 말도 못하고. 즉, 놈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섬뜩했습니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곧 처분할 물건을 만지는 손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외출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즉시 휠체어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김말순입니다. 아,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날짜가 확정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사모님, GPS 추적기는 제가 어제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꼭 몸에 지니세요. 그리고 녹음기도요. 알아요. 핸드폰 녹음 앱도 백업용으로 2개 깔아뒀어요. 훌륭하십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산소까지 가는 게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놈이 나를 버리는 순간 증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토요일 당일 사모님 위치 추적하면서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놈이 정말로 날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30년 일궈온 것들을 놈들의 탐욕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우편함으로 내려가 GPS 추적기를 챙겨왔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작은 장치. 이 작은 것이 내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김재훈 변호사. 사실 그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작은 식당을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법대생이던 22살 청년이 밥값이 없어 설거지를 하겠다며 찾아왔었죠. 나는 그 청년에게 밥을 실컷 먹이고 용돈까지 쥐어줬습니다. 아줌마,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 청년이 법복을 입고 찾아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그때 그 학생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내가 가장 힘들 때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내 집 근처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아니, 휠체어를 타고 남편 몰래 나가는 건 불가능했기에 새벽 2시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기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기어 내려가 1층 로비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그가 내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어온 내 모습은 처참했을 겁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절 죽이려 합니다. 나는 지금껏 모아온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통화 녹음, 동영상, 문자 메시지, 제3명의 이전 시도 흔적. 그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유기 현장이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 인생을 걸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GPS 추적, 녹음, 경찰 긴급 출동 시스템, 변호사 동행,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자 여영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 진술 간단하게 받을게요. 일단 녹음 파일이랑 영상 자료가 너무 명확해서 구속영장은 바로 청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옆방에서 남편과 최미영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꼬드겼잖아. 내 탓? 웃기지 마. 당신이 돈 때문에 미친 거잖아. 형사님이 미안하다는 듯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모든 조서가 끝났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구속 적부심이 있고 곧바로 1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판결도 빠를 겁니다. 법정에서 다시 봐야 하는 거네요. 네. 피해자 진술도 있으실 거고요. 법정.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새벽녘. 김 변호사가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제 두 발로 제 집까지 걸어가 보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20년 전 밥 한 끼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두 다리로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도어락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어젯밤의 소란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깨진 유리잔, 엎질러진 샴페인. 나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해처럼 내 인생도 이제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1차 공판 날짜 확정됐습니다. 2주 뒤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법정. 그곳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6개월의 인내, 그리고 단 하루의 복수. 이제 남은 건 판결뿐입니다.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가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2주 뒤 금요일 오전 10시. 법정.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을 때는 이걸로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까지 봤으니 이제는 숨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얕아졌습니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도어락 띠리릭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남은 게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바닥에 남아있던 샴페인 자국을 닦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은행 직원 특유의 그 말투. 본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맞으실까요? 주민번호 앞자리 확인 가능하실까요? 기분이 쎄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깐 침을 삼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명의로 담보 설정된 건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만기 연장 건이 있어서요. 그 순간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담보, 만기 연장?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몇 차례 대리 서류로 진행하셨고요. 배우자 동의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배우자 동의서, 서류.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박철수. 내가 그랬겠지. 너는 사람을 산에 버리는 인간인데 종이 쪼가리로 내 인생을 파는 게 뭐가 어렵겠니? 전화를 끊자마자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보가 잡혀 있다네요. 제 명의로요. 김 변호사는 잠깐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오세요. 은행 이름, 지점, 담당자 성함 적어두셨죠? 네, 지금 갈게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바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가 떠오르는 게 고마웠는데 그날은 햇빛조차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내가 평생 친정에도 말 안 했던 재산 목록이 종이에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땅, 건물, 임대 수익. 내가 젊었을 때 새벽 시장 다니며 모은 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며 산 돈. 그게 지금 남편의 손에서 담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니.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움직여야 합니다. 가압류 들어가고 은행 측 지급정지 요청하고 명예 이전 시도까지 싹 막아야 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말하던 날. 여보, 당신만 믿고 살게. 내가 벌어올게. 그때의 나는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눈을 감아준 거였습니다. 그 눈감은 시간이 30년이었고 그 대가가 지금 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유리문이 열릴 때 딩동 소리가 울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기치상 살인미수 같은 말이 붙으면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니까요.
김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구속 상태고 피해자는 이분입니다. 서류 대리 진행 과정, 위임 범위, 본인 확인 절차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담보 관련 추가 집행은 중지 요청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내겐 너무 길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 낮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부 서류에 본인 서명이 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겠지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할 때 박철수는 내 손가락을 잡고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내가 바보 연기하던 그 틈을 저 인간은 사기로 채웠을 겁니다. 그 순간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겨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사모님,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래. 지금 울고 무너지면 박철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김 변호사는 서류를 몇 장 더 뽑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은행 지급 정지 요청, 그리고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녹음 땅명의 이전 도장 버리자 같은 말이 들어간 대목을 시간표로 정리한 자료. 나는 그 종이 냄새를 맡으며 묘하게 숨이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는 차갑지만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나를 지켜주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나 나야. 박철수.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누구 폰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내 속이 확 굳어버렸습니다.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미안하다. 그 미안이라는 말이 참 가벼웠습니다. 산에 사람을 버려놓고 미안 한마디면 끝날 줄 아는 인간. 그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에요? 박철수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다정한 척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합해 보자. 너도 사람들 시선 힘들잖아. 돈도 내가 정리해 줄게. 정리? 내 돈을 내가 정리한다고? 내 삶을 내가 정리한다고?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인간은 죄책감이 아니라 돈줄이 끊길까봐 무서운 겁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나 하세요. 난 할 말 없어요. 그 순간 박철수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너 그러다 다 잃어. 내가 빚이 얼마나 큰데.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아, 드디어 나왔구나. 협박. 본색.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법대로 가야죠. 당신 빚이든 뭐든 이제는 당신 몫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모님, 가압류 접수됐습니다. 내일부터 남편 쪽 계좌 일부 동결될 겁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 불빛이 한 줄기씩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내가 걸어갈 길만큼은 내가 비추는 것.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다시 봤습니다. 2주 뒤 금요일 오전 10시. 이제 법정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번에는 누구 손도 빌리지 않고 내 두 발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법정에 서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서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딱딱했습니다.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내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숨이 조금 막힐 뿐이에요. 법원 복도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했고 조용한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구두 굽소리, 기침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까지 전부 크게 들렸습니다. 문 앞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방법원 2호 법정. 그 숫자 앞에서 30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밥을 차려주던 날들, 가게에서 악착같이 일하던 날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던 날들, 그리고 결국 그 인간이 나를 산에 버렸던 오늘.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문이 열리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나무 의자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고인석에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린 상태였지만 손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최미영도 보였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했는데도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일어나십시오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일어섰다. 산속에서도 일어섰고 내 집에서도 일어섰고 오늘 여기서도 일어선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유기치상, 살인미수, 사기 및 사문서 관련 혐의. 단어들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나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오늘은 울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 끝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박철수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이라는 단어가 내 속을 뒤집었습니다. 나는 박철수를 봤습니다. 그 인간은 고개를 숙인 채 내 쪽을 힐끔 보더니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말수나 한 번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도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인간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표정을 골라 쓰는 데만 천재였으니까요. 재판장이 내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말순 씨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발바닥에 힘을 줘 눌러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합의로 끝날 일이라면 세상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어버려라, 김말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내가 한 번도 잊지 못할 그 말. 산바람보다 차갑던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최미영은 손에 쥔 휴지 조각을 구겨버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검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제3명의 이전을 시도했고 동시에 피해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무릎 위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가 며칠 전부터 가슴을 짓누르던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묶여있던 담보 흔적, 대리 진행 정황, 그 아래 달라붙은 서명과 도장. 나는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버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척하는 동안 제 이름으로 담보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빚은 제 이름에 남고 재산은 저 인간이 만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산에 버린 겁니다. 말을 끝내자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내 결혼 생활을 내 입으로 찢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찢어내지 않으면 내가 찢어졌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미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이 쉬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빠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 그 말이 얼마나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는지 그 여자는 모르고 내뱉은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이름을 끝내는 도구로 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번쩍 들고 최미영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야, 입 다물어. 재판장이 책상을 탕하고 쳤습니다. 피고인, 법정 모욕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소리에 박철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나를 노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빛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봐라. 그게 내 진짜 얼굴이다. 나는 이제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유기장소, GPS 이동 기록, 현장 출동 기록, 그리고 민사 절차로 진행한 가압류 접수 사실까지 이어붙였습니다. 재판장은 한참 서류를 넘기더니 판시했습니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됩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인간이 다시 내 앞에 서서 여보라는 소리를 쉽게 뱉지는 못하겠지요. 박철수는 고개를 떨궜고 최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옛날의 김말순이 다시 내 속에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을 나왔는데도 발끝이 땅에 제대로 닿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속은 시원한데 허전했고 허전한데 또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바쁘게 지나가는데 나만 한 계절에 멈춰 선 기분이었습니다. 사모님, 바람 차니까 목도리 하세요. 김 변호사가 목도리를 내 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상해요. 뭐가요, 사모님? 이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비었죠? 김 변호사는 한참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이긴 게 아니라 끄는 겁니다. 30년짜리 끈을요. 끈을 끊으면 손이 허전한 게 정상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끈. 내가 스스로 묶고 스스로 조여왔던 그 끝말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열어젖히는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희한하게도 집이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벽을 봤습니다.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
박철수가 여보라고 부르며 내 손을 잡고 웃던 사진이 있던 자리. 지금은 하얗게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벽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면 눈물이 더 올라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에 가고 도장을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안에 박철수 흔적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겁이라는 걸 지우는 작업 같았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담보로 엮인 부분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정황이 명확해서 추가 집행은 거의 막혔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가압류도 유지됐고요. 당분간 사모님 재산은 사모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돈이 돌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돌아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박철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 특유의 기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면 산에 사람을 버려요? 그때는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욕심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면회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냐? 싫어요. 한 번만 나 지금. 박철수 씨. 나는 처음으로 그 인간을 남편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 돌려줄게요. 당신이 내 인생에 닿는 운명은 거기까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떨리는 대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 박철수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지 않아도 무슨 말이 적혀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달라. 그 인간이 내게 줄 수 있는 단어는 늘 한정돼 있었으니까요.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수를 끝낸 걸까? 아니면 내 안에 남은 미련까지 같이 태워야 끝나는 걸까? 물이 끓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김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은 너무 길었구나. 그리고 그 편지를 찢었습니다. 한 번에 찢기지 않아 2번, 3번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어쩐지 내 속에서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내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내 얼굴. 그 얼굴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 장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박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나 혼자 웃고 있는 사진으로요. 다음 주 나는 작은 식당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뭘 해보고 싶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말순 밥집. 내 이름이 간판에 걸리니까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누구 아내였지 김말순으로 불린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내 간판을 보고 내 이름을 읽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던 날 나는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이 남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뜨거운 걸 급히 삼키면 데인다고. 밤이 되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집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용함이 무서웠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조용함은 내가 지켜낸 조용함이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졌는데도 가지는 꼿꼿했습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살 수 있겠구나. 다 잃어도 서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내 마음에 묻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죽음을 축배로 삼는 걸 봤다면 그때도 가족이라는 말로 참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내 두 다리를 한 번 더 꼭 눌러 디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 차 뒤에 실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내 운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맛깔나는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